세 번째로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온동물입니다. 정의는 외부 온도에 관계없이 체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이고요. 특징은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은 몸에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일부 정온동물은 겨울에 먹이를 찾기 어려워지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추운 곳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크고요. 몸의 말단부인 귀, 꼬리 등등등이 작은 경향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낮추어서 열의 손실을 줄이려는 목적인데요. 이거는 부피분의 표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북극 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서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베르그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베르그만은 사람 이름입니다. 정의는 위도가 높아서 추운 지역일수록 정원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우리 이거 중등고학에서 했었습니다. 정의면적 한 변의 길이에 따른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 즉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를 보면 정의면적 한 변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인 부피분의 표면적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은 1제곱 곱하기 6, 2제곱 곱하기 6, 3제곱 곱하기 6을 한 거고요. 부피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부피분의 표면적이 감소하는 걸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작으면 서로 이제 물질 교환하는 게 줄어들겠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운 곳으로 갈수록 등치가 커지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온동물입니다. 정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인데요. 특징은 햇빛을 받는 양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체온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온이 낮아지면 겨울잠을 통해서 온도에 적응하기도 합니다. 예시로는 개구리와 뱀은 겨울에 겨울잠을 잡니다. 세 번째로 계절형입니다. 정의는 생물의 계절에 따라서 크기, 형태, 색깔 등등등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특징은 똑같은 종이어도 계절에 따라서 크기, 형태, 색깔 등등등이 달라집니다. 예시로는 호랑나비는 여름형이 봄형보다 몸집이 크고요. 색깔이 진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여름형이 더 등치가 크고 색깔이 더 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식지의 이동입니다. 정의는 계절이 변하면서 서식지를 바꾸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인데요. 예시로는 철새, 기러기 등이 이제 서식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낙엽수와 상록수인데요. 낙엽수는 겨울이 되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려서 낙엽을 생성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록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세포의 결빙을 막는 물질을 생산해서 세포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결빙은 물이 얼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물과 생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과 동물인데요.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 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서 물의 손실을 막습니다. 파충류와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서 물의 손실을 막습니다. 낙타, 캥거루쥐 등은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오줌을 배설해서 물의 손실을 줄입니다. 비버 등의 생물이 물기를 막으면 늪지대가 형성이 되고 주변의 습도가 증가합니다. 늪지대는 물이 깊게 고여서 축축하고 진흙이 많은 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물과 식물 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건생식물은 뿌리와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이 가시 형태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 조직은 잎 또는 줄기 표피에 수분을 저장해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잎이 가시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몸뚱이가 있는데 가시가 막 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사막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가시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속 또는 물 위에 떠서 사는 수생식물은 뿌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줄기 또는 잎에 통기 조직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통기 조직은 식물과의 세포 사이에 틈이 많아서 공기의 이동이나 저장에 적합하게 발달된 조직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서식 장소에 따른 식물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건생식물은 사막 등의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을 의미하고요. 중생식물은 일반적인 육지에서 사는 식물입니다. 습생식물은 연못 또는 늪 주위에서 사는 식물이고요. 수생식물은 물속 또는 물 위에서 사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토양과 공기, 그리고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양입니다.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토양은 식물의 뿌리를 지탱하고 미생물과 동물의 서식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미생물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세균, 곰팡이 등등등이 있고요. 동물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개미, 지렁이, 두더지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생물도 해당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양 속 미생물은 동물과 식물의 사체, 배설물 등등등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숲의 나무는 토양을 뿌리로 잡아서 토양의 유실을 막습니다. 그러면 참고 사항으로 토양의 깊이에 따른 세균 분포를 보겠습니다. 공기가 풍부한 토양 표면에는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호기성 세균이 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할호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기가 부족한 토양 깊은 곳에서는 산소 없이 물질을 분해하는 혐기성 세균이 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싫어한다. 그래서 혐오한다. 그래서 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공기 보겠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에 대기 중에 CO2를 이용하고요. 대부분의 생물은 호흡을 할 때 대기 중에 산소를 이용합니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의 혈액은 평지에 사는 사람의 혈액보다 적혈구 개수가 많아서 산소 운반에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수나 운동선수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고산지대에서 일부러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지로 내려가게 되면 적혈구 개수가 많아서 호흡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옛날에 멕시코에 고산지대가 되게 많거든요. 멕시코에서 옛날에 우리 케이팝 아이돌들이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평지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평지예요. 그래서 그 가수들이 평지에서 노래를 하다가 멕시코 가서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서 힘들었다. 약간 이런 썰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썰도 있는 만큼 고산지대로 가면 평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이 힘들어진다. 반대로 고산지대에서 평지로 내려간다. 그러면 호흡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고산지대에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변 공기의 성분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5번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